346페이지 여기 보시면 양도소득세에서 계산 과정에서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이 되죠. 그래서 계산 과정의 마지막으로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율만 알면 곱셈하면 되니까 세액 산출이 끝납니다. 역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암기를 해야 돼. 암기. 근데 암기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 보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과세 대상부터 보셔야 돼. 양도소득세 과세 1, 2, 3, 4, 5지요. 1, 2, 3, 4, 5 이렇게. 근데 1이 부동산이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이고 기타 자산이고 파생상품 그랬죠. 근데 3번 4번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안 나오니까 1번 2번 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시험 문제 출제되고 그리고 기타 자산인데 기타 자산은 공부할 것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세율은 1과 2 문제예요. 1과 2.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세율입니다. 그러면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크게 세율 구분을 어떻게 하냐. 등기 양도를 했을 때 미등기 양도를 했을 때 알았죠? 먼저 이것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 세율을 안 보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내용하지 말고. 그래서 등기 양도와 미등기 양도. 등기하고 팔았을 때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냐 1년 이상이냐 1년 미만이냐 이렇게 나눠. 알았죠? 2년 이상이면 세율이 다 똑같다. 그리고 2년이 못되고 1년 이상 1년 미만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을 때는 6%부터 최고 40%까지 누진세율이고 1년 이상이면 40%고 1년도 못됐으면 50%고 40, 50 미등기 양도 70% 이러게 되면 끝이야. 이걸 자꾸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유기간 2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2년 이상이면 초과 누진세율 1년 이상이면 그보다 요 최고세율 40% 다 한다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50% 40, 50 60은 없죠. 70% 그래서 끝났고 다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는 세율이 이걸 적용한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1년 미만 이렇게 두 단계로만 나눠진다. 1년 이상이면 6%부터 40%까지 누진세율이고 1년 미만이면 40% 그러니까 주택에 한해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 이와 같이 보유기간을 1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세율이 가장 낮죠. 1년 이상만 되면 주택이 아니면 이걸로 적용하고 주택이면 이걸로 적용하고 50%짜리도 없습니다. 이것도 연습을 잘 하셔야 돼. 주택이면 이걸 적용하고 주택이 아니고 상가 뭐 토지나 하면은 이걸 적용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되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2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에 2년 이상 비사업용 토지가 2년 이상 보유면 2년 이상이면 원래 6%부터 40%까지 있죠. 그러면 2년 이상이면 원래 6%부터 40%까지 세율이죠. 요놈에다가 플러스 10%를 할증한다 하면 10%. 그러니까 6%가 얼마 됩니까? 16%가 되고 40%가 50% 되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사업용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그러면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 그러면 6%부터 40%만 적용하면 안 돼. 그놈에다 10%씩 더한 놈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많지요.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을 때. 다만 1년 이상 2년이 못된 경우는 40% 50%는 할증이 없어.
누진세율일 때만 할증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세율이 완벽하게 다 끝났고,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6%부터 40%까지 누진세율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 정도를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세율을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그러면 양도세율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 교재에는 지금 346페이지부터 해가지고 347페이지 초과누진세율 나와요. 6단계 최저 6%부터 최고 40%까지 누진세율. 비사학년 토지면 그놈에다 전부 다 얼마를 더한다. 10%를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했고, 그 347페이지 아래 보면 3번에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나와 있죠. 거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1번 취득 양도일까지 의미가 없고, 2번이 문제예요. 거기도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양도일까지 논다겠죠. 이걸 잘 봐야 돼. 아까 세율할 때 그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한다겠죠. 아까 1번으로. 근데 세율을 적용할 때는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예외적으로 적용이 돼. 알았죠? 이것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니까 2번 잘 보시고, 그리고 뒤로 넘겨서 저기 349페이지 미등기 양도 나와 있죠. 지금까지 공부한 중에서 미등기 양도를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만해진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 그 아래 특징 2번에 보면 계산 구조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죠. 미등기 양도를 해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나 이런 것은 다 해당이다. 아까 미등기 양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3%가 아니라 얼마라겠습니까? 0.3%다겠죠. 그래서 저율이다. 2번에 장기부의 특별공제 없다겠죠. 3번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없다겠죠. 외우고 있지 말고 앞에서 했던 거 복습. 그리고 4번에 세율은 몇 프로다? 70%다. 그리고 아래 2번에 보면은 법령이 정하는 등기로 보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등기 의제에 그랬는데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미등기 양도여도 등기 양도로 봐주겠다. 뒤로 넘겨서 1번부터 7번까지 7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를 해도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겠다. 등기 양도로 봐주겠다 이 말이에요. 1번에 보면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을 한 경우, 2번 법률에 의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농지 교환 분합, 감면 대상인 농지의 대토, 농지의 대토 8년 이상 자격농지 그랬죠. 농지의 대토나 8년 이상 자격농지는 안 배웠죠. 안 배웠죠.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는 한 번 정도 배울 겁니다. 농지의 대토 8년 이상 자격농지. 4번에 1세대 1주택인데 건초고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데 허가를 안 받은 무허가 주택이다. 5번 상속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인데 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수용되거나 그런 경우죠. 6번에 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이 종료 안 되면 등기가 아직 할 수 없죠. 이럴 때. 7번 역시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획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한 경우. 공고 전이니까 등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 6번 7번은 종료가 안 됐으니까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니 이런 것은 미등기 양도해도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잘 봐야 돼. 그리고 6번 7번은 이해만 하면 되고, 이것이 양도소득세에서는 미등기 양도를 안 보고 등기 양도로 봐주니까 등기 양도세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죠. 그 다음에
자, 6번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지요. 특례는 지금까지 원칙을 배웠고 여기는 원칙대로 하지 말고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예외적으로 적용을 한다. 그래서 이 특례가 내용이 좀 어려운 건데 공인중개사 시험 수준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 특례 두 가지를 잘 보고해야 됩니다. 이건 시험 문제에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여기 보면은 첫째가 뭐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를 했을 때 증여한 재산이고, 두 번째가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한 재산입니다. 자, 이게 특수관계자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하고, 먼저 제목부터 보셔야 돼. 교재 보지 말고, 교재 안 볼 겁니다. 교재 안 볼 거야. 그래서 증여, 이게는 증여 문제예요. 배우자 간에 직계 존비속 간에, 배우자 간에나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를 했을 때고, 여기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를 했을 때, 항상 특수관계자는 그냥 가족 친인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요놈을 1번이라고 하고 요놈을 2번이라고 하면 2번에서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여기서 제외된다. 그럼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하면 1번이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친인척 간의 증여했으면 2번을 적용해라 이 말이야. 알았죠? 그러면 1번은 뭐냐 하면 갑을병 세 사람이 나오죠. 세 사람이 나오면 항상 복잡해. 그러죠? 둘이만 있으면 안 복잡한데 세 사람이 이르려면 복잡하다. 갑을병 이와 같이 있는데, 여기서는 병은 타인입니다. 타인이니까 세 사람이 나와도 사실은 두 사람 관계예요. 두 사람 관계. 요 갑을 관계.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인데, 자, 갑과 을 사이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다. 첫 번째, 갑이 을에게 증여를 했다. 갑이 을에게 증여하면 증여받은 을은 증여세 납부해야 됩니다. 을은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했고, 을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병에게 팔아버렸다. 근데 언제 팔았냐? 5년 내로 팔았을 때만 여기 특례가 적용이 돼. 5년 내로 팔았을 때. 5년 지나면 아닙니다. 이랬을 때 해당되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여기서 증여한 거 증여세 내고, 2번 을이 병에게 타인에게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여기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갑이 취득한 가액으로 한다. 갑이 취득한 가액으로. 그리고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여기에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을 해준다. 원래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갑이 취득을 했고, 갑이 언제 취득했냐? 1990년도에 갑이 취득을 했다. 1억에 취득했고, 90년도에 산 부동산을 갑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갑이 을에게 증여를 했다. 언제 증여를 했냐? 2015년도에 증여를 했다. 얼마에 증여했냐면, 옛날에 1억에 샀지만 가격이 인상됐겠죠. 2015년이니까 90년도에 사갖고, 그러면 25년 됐죠. 가격이 엄청 올라서 6억이다. 6억 증여를 했다. 그러면 증여하고 증여세 내고 6억에 증여 받아갖고 2017년도에 팔아버렸다. 양도했다. 얼마에 팔았냐? 그러면 뭐 7억에 팔았다. 7억 받고 팔았다. 그럼 양도가액은 7억이죠. 그러면 원래 증여 받으면 증여 받은 날이 취득일이죠. 원칙대로 뭐 1억에 해야 돼. 그러니까 6억에 증여 받아갖고 7억에 판 것으로 1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죠. 근데 여기는 1억에 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누가 취득한 가액으로 하겠다?
갑이 취득은 가액으로 하니까 1억에 보겠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양도가액 7억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억으로 하겠다. 그러면 6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을이 납부한 증여세가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게 있어. 1억 취득가액을 연험으로 한 대신에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게 있어. 알았죠? 특례가 적용이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있다가 집에서 배우자 간에 증여를 했다.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를 했으면 5년 안에 팔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증여 받아갖고 5년 지나고 팔면 원칙대로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겠다. 5년 내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 또 여기도 똑같이 지금 있는데 이거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같아 지금. 갑이 을에게 여기는 지금 특수관계자지요. 근데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면 여기니까 1번으로 해야 되니까 배우자 직계 제외한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를 했다. 똑같이. 그리고 증여세 내고 그리고 을이 병에게 팔았다. 여기도 5년 내 양도 똑같아. 5년 안에 양도 똑같죠? 그러게 했을 때 여기는 이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 간에 했을 때는 이와 같은 경우는 원칙대로 갑이 을에게 증여했으니까 증여세 플러스 을이 병에게 판 것으로 양도소득세 두 개를 합한 거도고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 병에게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계산해봐갖고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은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알면 돼. 1번이 크면 1번으로 하고 1번보다 2번이 크면 2번으로 하겠다. 알았죠? 그러면 1번이 크면 1번으로 하면 1번은 원칙이에요. 원칙이죠? 정의하고 양도한 것으로. 그대로 정의하고 양도한 것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2번이 크면 지금 갑이 정의해갖고 을이 병에게 팔았지만 갑이 병에게 직접 한 것으로 해보니까 양도소득세를 여러 개 계산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번이 크면 이렇게 특례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2번이 크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1번이 크면 원칙대로 해야 되고 1번보다 2번이 크면 특례가 적용이 된다. 그런데 특례가 금액만 갖고 2번이 크다고 무조건 한 것이 아니라 여기 2번에 특례가 적용이 되려면 부당행위에 해당돼야 돼. 부정한 방법이어야 된다. 우리 세금의 부당행위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했다든가 그래야 돼. 알았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한 것이고 그러면은 특례가 적용이 되면 갑이 을에게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 직접 한 것으로 계산할 때는 증여세는 부과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특례 2번입니다. 그래서 갑을병 해갖고 연습장에다 이걸 계속 연습을 해.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이면 1번으로 하고 그리고 배우자 직계 존비 아닌 특수관계자면 2번으로 이렇게 하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하고 이 내용인데 저기 교재를 보면 354페이지 위에 박스표가 나와 있죠. 그 박스표를 잘 봅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지금 거기 그 구분 다음에 2월 과세 규정 나와 있죠. 그것이 1번이에요. 지금 1번 오른쪽에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규정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2번이다. 2번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2월 과세 규정이 연홈에 대한 설명이고 오른쪽이 연홈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1번, 2번으로 표시하니까 그러게 알고 그러면 첫 번째 칸에 보니까 증여자의 관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맞죠? 왼쪽 찾았습니까? 오른쪽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지요. 그런 이야기고 적용대상 자산을 할 필요 없고
증여일로부터 몇 년 내로 팔았을 때만 5년 이내 똑같죠. 그리고 과세 조건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 그랬죠.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예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와 같이 했을 때 지금 취득가액을 갑이취득은 가액으로 양도 계산하되 이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냐? 을입니다. 을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근데 여기는 특례가 적용이 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갑이에요. 갑. 이런 차이가 있다. 그게 써져 있죠.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랬죠. 여기서 보면 증여받은 배우자면 갑은 뭐이냐면 증여한 사람이고 을은 뭐입니까? 증여받은 사람이고 그래. 증여한 사람, 증여받은 사람. 됐습니까? 그래서 을이다 그런데 을이 양도 납세의무자인데 을이라고 하든가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 사람은 증여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 됐죠? 거기다가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직계 존비속에서 갑이다, 을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을이죠, 을. 오른쪽은 당초 증여자 그러니까 누굽니까? 갑이에요, 갑. 여기 갑입니다. 갑이 된다 이런 뜻. 그리고 연대납세 의무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연대납세 의무가 있냐 없냐. 자, 왼쪽은 없고 오른쪽은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납부 증여세의 처리. 자, 왼쪽 1번은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겠죠. 오른쪽은 아예 증여세를 부과 안 한다겠죠. 증여세를 부과 안 하니까 뭐 아예 부과가 안 되니까 뭐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안 한다 그런 말 쓰면 안 돼. 이미 납부했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반환해준다. 반환. 증여로 안 보니까. 그리고 취득가액은 자 1번 저 왼쪽은 취득가액을 누가 취득한 가입니까? 갑이 취득한 가이다겠죠. 그래 갑은 누구냐면 증여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갑이 취득한 가액이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이런 특례가 적용이 되면 보유기간은 전부 다 증여한 배우자 직계 존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그 말은 갑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특례가 적용이 되면. 알았습니까? 두 가지 다 그래. 그래서 갑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계산하겠다. 그 비교원 문제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요 관계 요걸 정확히 하고 요놈 두 개를 비교한 거야. 알았죠? 답은 아주 쉬운 데가 있으니까 그걸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금 한 3, 4년 동안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야. 올해 시험에 나올 것이다. 오히려 나오면 어렵지 않으니까 훨씬 문제 해결하기는 좋다. 그러니까 그러게 알고 보시고, 그 다음에 355페이지 가니까 7절에 보면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이 다 끝났죠. 이런 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납세 절차는 1번에 개요 2번 납세지 나와 있죠. 납세지는 종합부동산세 할 때 했죠. 여기 보면 소득세 납세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납세지가 나오면 지방세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고 국세는 뭐입니까? 주소지다 그러죠. 그리고 항상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소득세 납세지를 소득세를 준용한다 그러니까 소득세 납세지로. 소득세 납세지는 항상 개인에 대한 소득이니까 거주자, 비거주자로 이렇게 나누어.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는 어디입니까? 주소지. 주소가 없으면 거소지. 국세는 관할 세무서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 알았습니까? 지방세는 또 관할 세무서 하면 안 되고, 지방세는 도,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써줘야 된다. 시군, 군하.
취득세 같은 경우는 도세니까 도특별시 광이 써주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시군국을 해야 되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를 써주고, 국세는 국세청 세무서를 써줘야 돼. 그리고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 거소가 없으니까 주소 지금 외국으로 가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사. 근데 양도소득세는 사업 아니죠? 양도소득 사업 아니죠? 사업이면 양도소득세 안 되니까. 그래서 비거주자 거의 나오지 않아. 사업장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사업장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해야 되냐?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그래요. 장소. 주로 시험 문제는 거주자 중심으로 나오니까 주소지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아니다만 알고 있으면 된다. 알았죠? 그리고 비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부동산 소재지가 되겠죠?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납세지 끝. 교재 읽지 말으라겠죠? 교재처럼 그렇게 절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3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그러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는 신고 납부입니다. 먼저 신고 납부다.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 아니죠. 고지서를 교부해서 징수가 되고, 그래서 국세는 부가징수, 부가과세 그래. 고지서가 신고 납부, 부가과세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양도소득세는 특별하게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고, 다른 것은 그런 것 없어. 부동산 조세에서. 그래서 신고 납부를 하되, 신고 납부가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고, 항상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이 먼저겠죠. 확정이 나중이고.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를, 예정신고 납부는 미리 한 거다. 예정이니까. 그리고 확정신고는 소득세 확정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특별하게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 양도일이 소가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로, 2개월 내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도일이 소가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오늘 부동산을 팔았다. 오늘 팔면 오늘이 소가는 달의 말일은 언제입니까? 오늘이 소가는 달의 말일은 6월 30일. 그러죠? 오늘이 6월 12일이니까 6월 12일이 소가는 달의 말일은 6월 30일. 그로부터 2개월이니까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알았죠? 이런 것도 모르고 중개업을 하면 안 돼. 부동산 판 사람이 양도 언제 내냐 그러면 오늘 팔았으니까 8월 말까지 내면 된다. 이게 시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잔금, 항상 양도일이 언제냐? 아까 양도 취득 시기가 언제가 양도 취득 시기입니까?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 잔금 치르고 잔금을 주고받고 한 날이 양도일이니까 오늘 잔금 치렀다 그러면 오늘 막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 6월 말부터 2개월이니까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하면 되니까 오늘은 빨리 집에 가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고 2개월 후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내해 주면 끝나. 근데 이걸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예정신고는 그 양도일이 소가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로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했을 때는 양도일이 소가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알죠? 여기에서 토지를 양도할 때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허가를 안 받고 대금 청산하면 뭡니까? 민법 시간에 배운 대로 무효요. 무효.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무효인데 다시 허가 받으면 유효가 된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일단 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을 치렀다. 그럴 수는 있어. 그러고 나중에 허가만 받으면 되죠. 허가 못 받으면 무효로 끝난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냥.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대금을 6월 2일, 6월 12일 날 대금을 청산했다. 잔금을 치렀는데 7월 5일 날 허가를 받았다. 그럼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 치렀죠? 이건 무효요, 무효. 허가 받아야 유효지요. 그럴 때는 허가일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허가일이 속하는 달은 말일부터 2개월 내로. 그러면 7월 5일이 속하는 달은 말일이니까 7월 31일부터 8월 9월 30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세금은 그래. 신고가 저와 같이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면 대금 청산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도 그랬습니다. 전부 다 똑같아. 그러니까 하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그 2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주식은 할 필요 없어. 그렇습니까? 1번이나 잘 해야 된다. 부동산들이 1번이니까 주식은 부동산 아니죠. 실제 시험에서 주식을 내면 출제자가 반칙 쓴 것이다. 왜 그러냐면 출제 기준이 있어. 공인중개사 시험의 세법은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 있는 세금이 시험에 출제된다. 이게 딱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을 내면 안 돼.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면 안 된다. 알았죠? 나온 적이 없어 아직까지. 그리고 자 3번을 잘 봅니다. 이건 개정된 거니까 부담부증에 또 나오죠. 부담부증의 채무 인수액이 뭐이 됩니까? 양도입니까? 증여입니까? 양도지요. 채무액이. 채무를 초과한 것은 증여되겠죠. 그러니까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양도가 되고 그런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을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2개월이 아니라. 잘 봐두셔야 돼.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채무 인수액 부분은 2개월 내가 아니라 3개월이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합니다. 이거 새로 개정된 거. 그리고 2번에 예정신고 납부해야 된다겠죠?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에 예정신고 산출세액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그것도 재작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야. 근데 다 배워놓고 시험에 나오면 잘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거기 보게 되니까 1번 예정신고 납부를 할 때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빼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 거기까지 보니까 계산 과정을 말로 써놨죠. 양도차익에서 장기고유 특별공제를 먼저 빼니까 뭐이고 소득금액이 되고 기본공제를 또 빼니까 과세 표준이 됐죠. 지금 그놈에다 뭘 곱한다? 세율을 적용하니까 세금 계산 됐죠.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나오니까 뭔 말인지를 몰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산 과정을 그렇게 말로 써놓은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을 잘 봅니다. 이것은 내용을 역시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죠. 그래서 해당 과세기간에 거기다 밑줄을 긋고 누진세율 적용 대상. 누진세율은 아까 6%부터 얼마입니까? 40%까지죠. 예정신고를 2회 이상 거기다 밑줄을 긋고 1월 1일 12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몇 회 이상 한다? 2회 이상이죠. 그럴 때는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 거기다 밑줄을 긋고 합산해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기에 의해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동일 과세기간 동안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1년에 2번 이상 팔면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따로따로 하면 안 돼. 그래서 합산해서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아래 박스를 보게 되니까 이미 신고한 과세 표준 플러스 이에 이후 신고하는 과세 표준을 더해서 누진세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이미 신고한 세금을 빼고 나머지를 이번에 납부를 해야 된다. 그 박스를 외운 것이 아니라 이해만 하시면 돼. 여기 보면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소득세 과세 기간 1년 동안에 토지를 팔았다. 또 아파트를 팔았다. 토지를 팔았는데 세율이 6%부터 40%까지 누진세율이다. 아파트를 팔았는데도 세율이 6%부터 40%까지다. 그러면 두 개 다 누진세율이죠. 같은 연도에. 이럴 때는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을 해야 돼. 따로따로 하면 안 돼.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다. 여기가 3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 따로 3천만 원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개 합해서 얼마로? 8천만 원으로 해갖고 세율을 적용을 해서 그러면 여기 토지를 팔았을 때는 한 번이죠. 토지를 팔았을 때는 한 번이니까 그대로 계산해 5천만 원 갖고 두 번째 아파트를 팔았을 때는 전에 한 번 있으니까 두 번이죠. 아파트 했을 때는 전에 5천만 원에다가 3천만 원 더해서 8천만 원으로 세금을 일단 계산한다. 그래갖고 여기서 이미 5천만 원 세금 냈죠. 전에 낸 세금 빼고 나머지를 이번에 추가로 내줘야 돼. 결과적으로 누진세율 적용 대상을 1년에 2번 이상 팔게 되면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된다. 알았죠? 이걸 공인중개사가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잘못하면 중개 사고 난다 이 말이야. 아까 보면 6%부터 40%까지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아까 40%가 얼마 초과하면 40%입니까? 과세 표준이 얼마 초과하면? 6%부터 40% 초과 누진세율. 최저 최고는 알아야 돼. 최저가 얼마고? 1200만 원 이하가 6%고 얼마 초과? 5억 초과가 40%. 그러니까 최저 최고는 알아야 양도소득세는. 최저 6%는 1200만 원까지 6%고 5억 초과한 부분이 얼마? 40%죠. 만약에 여기가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이라고 가정하고 여기가 3억이라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5억이면 40%까지는 다 썼죠. 그러면 3억은 전부 다 얼마가 돼야 돼? 40%가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 갑니까? 여기서 40%까지 썼으니까 이해 가죠? 근데 연험을 3억을 따로 해갖고 적용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엄청 늘어날 수가 있어. 각각 계산한 것도 오고 합산한 것도 오고. 이해는 가지요? 그러니까 그러게 알고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여기서 토지 팔아놓고 5억까지 세금, 5억에 대한 세금을 딱 내고 모르고 아파트를 딱 팔았다. 그랬는데 과세 표준이 3억이라 그러면 3억은 전부 40%로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년 이상 6%부터 40% 적용하면 안 되고 여기 40%가 다 썼으니까 이해 갑니까? 그래서 그러면 3억에 40%면 3, 42, 1억 2천만 원 내야 돼. 아파트 판 것에 대한 세금이 1억 2천이라고 40%니까. 근데 1억 2천만 원 낸 것이 아니라 항상 소득세 세율의 10%가 지방소득세 있다겠죠. 44%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억 이익이 생긴 놈에 44%게 되면 1억 3,200만 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원래 3억이면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3억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될까? 한 7, 8천 될까? 한 7천 정도.
근데 1억 2천 이렇게 1억 3,200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세금이 엄청 늘어납니다. 근데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냐? 6%부터 40% 이렇게 설명해 보면 잘못하면 책임져야 돼. 뭔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팔았는데 1억 2천만 원 나온다. 그러면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잘못하면 6천만 원 정도 추가된 세금을 대신 내줘야 될 수도 있다. 수수료 500만 원 받고 6천만 원 내주고 그런 식으로 몇 번 하면은 시험에 합격 못 온 것이 더 낫죠. 살림 다 없애볼 수가 있다.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항상 누진세율 적용 대상을 1년에 2번 이상 팔면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팔 사람이 오면은 설명을 해줘야 돼. 이번에 팔면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 4번에 보면 확정신고 납부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가 중요하고 확정신고는 별 의미가 없어. 그래 확정신고는 거의 해당이 없다. 그러나 해야 될 사람은 있으니까 확정신고 기간 정도는 암기를 해 두셔야 돼. 그래서 예정신고는 이와 같이 한다겠죠. 확정신고는 언제냐? 다음 연도 내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 판 사람은 2018년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정신고는 바로 지금 해야 되죠. 양도일에 속하는 데는 2개월 내로 하고 내년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예정신고 납부가 중요하고 확정신고가 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정신고 납부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 납부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알았죠?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근데 예정신고 납부 안 하고 했더라도 세액의 변동이 있으면 해야 돼 내년에. 알았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면 저기 358페이지 보면 2번 나와 있죠. 위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에 토지를 양도할 때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이제 그건 놔두고 3번에 보면 비과세 감면을 적용받고 그 요건을 사후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할 때는 비과세했는데 나중에 세금을 다시 내게 됐다. 그럴 때는 내년에 확정신고 때 반드시 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정신고 납부를 했는데 세액이 변동이 있거나 그러면 확정신고 때 해주면 돼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 1년에 2번 팔았죠. 모르고 여기서 처음에 토지를 팔 때 연원만 따로 세금을 계산했고 두 번째 아파트 할 때 3억에 대한 세금을 따로 계산했다 모르고 그러면 여러 개 세금을 신고 납부했으면 내년에 확정신고 때 2개 더해갖고 세금을 이때 해줘야 돼. 뭔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예정신고할 때 바로 합산해서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세금을 일단 냈으면 내년에 2개를 합은 8억으로 해갖고 세금을 계산해서 6%부터 40%까지 적용해서 계산된 세금에서 2번 납부한 놈이 있죠? 2번 납부한 놈 빼고 나머지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돼. 추가로 내야 해서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금액이 크면. 알았죠? 그러니까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팔았을 때는 예정신고 때 각각에도 상관은 없어. 그러나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 때 반드시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 내줘야 됩니다. 확정신고 때 만약에 안 오고 그대로 놔두면 세무공무원이 친절하게 계산해 갖고 가산세를 더해서 고지서가 나와. 가산세를 더해 합쳐서. 알았죠? 가산세 안 물라면 예정신고 때 하든가 못했으면 확정신고 때 반드시 해야 된다. 다만 예정신고 때 각각 내도 가산세는 없어. 확정신고 때 하기만 하면. 알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확정신고 납부 그 다음에 358페이지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 경정 이건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359페이지 양도가의 필요경비 산정 방법 나와 있죠. 아까 다 했죠. 2번에 보면은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한 경우라고 나와 있죠. 지금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면은 거래 신고해야 되고 그것이 등기부에 기재되지요. 거래가액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한 것은 언제 쓰려고 하냐 하면 팔아놓고 양도 신고 안 한 사람이라든가 그러면 그걸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세금 계산할 때 쓰려고 그렇게 장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고 360페이지 가산세 나와 있죠. 가산세는 지방세나 국세가 다 똑같아.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있다겠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겠죠. 무신고, 또 과소신고, 또 부당, 무신고, 과소신고. 그래서 부당이 아니면 무신고가 20%, 과소신고 10%, 부당은 40%지요. 납부는 1일 만분의 3.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양도소득세 징수 환급 나와 있죠. 그건 할 필요 없고 7번에 보면 분할납부와 물납 나와 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나누어 낼 수 있다. 그러나 물납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물납은 재산세만 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다 가능해. 재산세도 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분할납부 요건을 보니까 1번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 된다겠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거기다 밑줄을 긋고 1000만원 초과 2개월 이내 나누어 낼 수 있다. 그리고 분할납부 세액은 박스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50% 이하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그러죠. 거기까지가 분할납부. 거기다 밑줄만 긋으면 끝난 것이 아니고 안 보고 해야 돼. 안 보고. 여기 보시면 교재 그만 보고 밑줄도 안 긋으려다가 왜냐면 긋어놔 볼 시간이 없죠. 여기에 보면은 분할납부 그러면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할 수 있고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가 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가 할 수 있고 그러죠. 세 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첫째 요건은 분할납부 요건이 재산세는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500만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500만원, 양도소득세는 1000만원. 이렇게 딱 안 보고 이걸 해야 돼. 그래서 방금 양도소득 봤으니까 교재는 참고로 하고 이걸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를 분할 나누어 내려면 500만원 초과해야 된다. 종합부동산세도 500만원, 양도 1000만원이죠. 이걸 안 보고 기억을 하면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여러분들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죠.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그럼 양도소득세하고 이런 보유세하고 비교해보면 양도소득세가 많습니까? 보유세가 많습니까? 세금이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계산이 다 끝나봤는데도 어떤 게 세금이 많은지 몰라보면 보유세보다 양도소득세가 훨씬 많아. 금액적으로. 알았죠? 먼저 그걸 이해를 하셔야.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에 비해서 적으니까 여기는 500만원 초과하면 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크니까 1000만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그 세금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둔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는 500만원 초과하면 할 수 있다. 그 매년 내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팔 때 한꺼번에 내는 세금이고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고 보유세끼리 갖고 이렇게 다르고 그리고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재산세는 며칠 내로 할 수 있다 했습니까? 45일 내로. 이걸 안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언제까지입니까?
2개의 원래로. 이건 이제 납기니까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달라. 국세들은 2개의 원래고, 요 금액 기준은 보유세끼리 갖고 이렇게 다르고, 납기는 지방세, 국세가 이렇게 다르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법은, 자, 500만원 초과 500만원 초과 똑같으니까 요 둘이는 똑같은 거예요. 방법이. 여기는 1000만원 초과니까 이놈만 따로 이렇게 다르고, 항상 방법이 1, 2 나눠지죠. 그러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1번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 이하 초과 이하, 얘가 1000만원 초과 이렇게 나누고, 여기도 더 1000만원 이하 한 사람은 속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얘가 1000만원 초과죠. 그러니까 1000만원이니까 2000만원 이하 항상 초과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연놈을 기준을 알았으면 연놈 보고 오는 걸 연습해야 돼. 500만원이니까 1000만원, 내가 1000만원이니까 2000만원, 자꾸 이걸 연습을 한다. 안 보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1번은 똑같아. 1번은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야. 얼마 초과? 500만원 초과 금액이죠. 여기는 또 얼마 초과? 1000만원 초과 금액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2번은 똑같이 그냥 50% 이하 그러면 돼. 50%를 100분의 50이라고 쓸 수도 있죠. 또 100분의 50으로 나오니까 안 배웠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50% 이하의 금액을 나누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분할납부는 이것만 정확히 하면 전체가 다 끝난 거니까 그래서 해야 되고, 물납은 재산세만 할 수 있다겠죠. 지방세 중 재산세만 할 수 있다. 국세는 물납을 할 수 없다. 그것도 이제 최근에 올해 개정이 아니라 지금 2년 전에 개정된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 옛날에는 2년 전만 해도 물납 다 할 수 있었어. 종합부도 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 물납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은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할 수 없죠. 재산세는 물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8번에 부가세 나와 있죠. 부가세는 암기하고,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양도소득세, 소득세의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 있었죠. 감면세액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세액이 20%에 하나뿐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걸 읽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안 보고 하고 그놈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과세 납부가 다 끝났죠. 8절에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는 별로 공부할 것이 없죠. 시험 문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는 시험 문제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인데 비교 문제가 나와. 비교. 뭐하고 비교냐? 국내 자산하고 비교 문제. 그래서 그 비교 문제를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국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공부했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국내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공부를 했고, 지금부터 국외 자산을 공부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국외 자산은 비기업 문제가 한 문제 정도야. 근데 거의 한 문제 나옵니다. 국내 자산의 양도, 그리고 국외 자산의 양도.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이 국내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배웠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국내 자산하고 새로 나온 국외 자산하고 비교해서 보셔야 돼. 비교. 알았죠? 자, 먼저 순서는 교재를 보고하고 1번에 개요, 2번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국외 자산의 납세 의무자 시험 문제입니다. 거의 시험 볼 때마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납세 의무자. 자, 국내 자산의 납세 의무자는
배웠죠? 국내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거주자, 비거주자. 우리나라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거주자가 양도를 하든 비거주자가 양도를 하든 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해를 하셔야 돼. 알았습니까? 근데 국내 자산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국내 자산의 납세 의무자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그러죠. 국외 자산의 납세 의무자는 외국의 부동산이니까 우리나라 거주자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특별하게 5년 이상 거주자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국외 자산은 우리나라에 5년 이상 거주자가 양도를 했을 때만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외국의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자가 팔았을 때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고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1번 납세 의무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은 5가지로 구분했죠. 1, 2, 3, 4, 5 그래갖고 1, 2, 3, 4, 5. 그래서 1번에 토지 건물 부동산이고 2번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랬죠. 3번에 주식, 기타 자산, 파생 상품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1번에 토지 건물 똑같죠. 봤습니까? 가로 1번. 국외자산 2번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동그라미 1번에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국내 자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지요. 뭐가? 부동산, 임차권이 다르지요. 국내 자산은 뭘 하겠습니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잘 보고 이야기하셔야 돼. 거기는 부동산, 임차권이라고 써져 있죠? 틀리다. 어떻게 다르냐면 국내 자산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국외 자산은 그냥 부동산, 임차권이라고 써져 있다.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차이점 뭐입니까? 국내 자산은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라고 써졌고 국외 자산은 등기든지 안 써져 있죠. 그럼 왜 안 써져 있냐? 등기, 미등기가 다 되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국외 자산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도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똑같죠. 넘어가고 3번의 기타 자산 4, 5번까지는 똑같고 그래서 과세 대상은 뭔만 다르냐? 이 부동산 임차권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3번의 계산 구조는 국내 자산이나 국외 자산이나 계산 구조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양도차익 계산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계산하고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고 그 다음에 아래 3번에 보니까 양도가의 필요경비는 똑같이 하면 되고 3번에 양도차익의 애와 환산 나와 있죠. 애와 환산은 국내 자산은 그런 것 없죠. 있을 필요가 없어. 애와 환산. 애와 환산은 국내 자산은 있을 필요가 없다. 국외 자산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부동산을 팔면 대가를 무엇으로 받습니까? 달러로 받습니까? 환장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내 오늘 아파트 팔고 돈을 무엇으로 받느냐? 달러로. 현금으로 가져오면 너의 현금이야 달러로 바꿔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국내 자산을 팔면 우리나라 원화로 받아야 돼. 원으로. 알았죠? 우리나라 돈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국외 자산은 그 나라 화폐로 받습니다. 달러로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부동산은 달러로 받지만 일본의 부동산을 팔면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엔화로 받아야, 그 나라 화폐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나라 화폐로 받아갖고
받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신고는 우리나라에다 해야 돼. 와서 세무서에 와갖고. 알았죠? 우리나라에 신고해야 되니까 신고할 때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미국의 부동산을 해서 양도가액을 500만 달러 이렇게 신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야 돼. 이해가죠? 그래서 국외자산은 이와 같이 애와 환산을 해야 된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애와 환산하는 방법이요. 거기 보니까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양도가액 필요경비 빼야 되죠.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그래서 양도가액은 수령입니까 지출입니까? 수령. 필요경비는 지출 맞습니까? 그러죠. 팔면 받아야 되고 필요경비, 취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급해야 되고 그래. 짝이.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써놓은 거예요. 원래는 양도가액은 수령일 기준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제출한 날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을 한꺼번에 써놨다. 양도가액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제출한 날 현재. 알았죠? 이해를 하셔야 돼. 자기 마음대로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이 3년 전에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가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로 이렇게 오고 필요경비를 빼불고 나오니까 안 배웠다고 해보라. 또 심은 사람은 틀렸다고 하고 왜 틀렸다고 했냐 그러니까 필요경비가 없어서 틀렸다고 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잘 보시라고. 그래서 양도가액만 나오면 뭐만 나와야 돼? 수령만 나와야 되고 필요경비만 나오면 지출한 날만 나오고 두 개 다 나오니까 두 개 다 있어야 되고. 됐죠? 기준환율, 재정환율에 밑줄을 긋고 그래서 기준환율,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기준환율, 재정환율은 정부에서 정한 거니까 알 필요는 없어. 거기다 뭐 시장환율이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립니다. 기준환율,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그래서 지문으로 나오게 되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환산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내자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웠죠 아까? 그러게 공제를 해줘. 공제 대상에 안에서. 근데 국외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다고 했죠. 아까 했죠. 미등기 양도는 공제가 없다. 국외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다. 비교 문제를 아주 잘 나온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내자산과 국외자산 모두 공제가 있다. 틀립니다. 국내자산은 있고 국외자산은 없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니까 5번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나와 있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자산에 있고 국외자산도 다 공제를 해준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자산이나 국외 다 있습니다. 똑같이 있다. 아까 구분소득금액에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각각 연 250만원 공제해준다 이 말. 그리고 6번의 세율도 잘 보시고, 자 양도소득세 세율 암기하고 있죠. 세율 암기하고 있고 2년 이상이면 6%부터 40%까지 누진 세율이고 또 50%도 있고 40%도 있고 50%도 있고 그러죠. 또 70%도 있고 그랬죠. 이렇게 있고 국외자산은 6%부터 40%까지 누진세일 뿐이 없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해도 6%부터 40%까지야. 잘 봅니다.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국외자산을 미등기 양도한 경우는 70%다. 맞냐 틀리냐. 미등기 양도 70%는 맞죠. 국외자산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은 정신이 있냐 없냐 이걸 본다 이 말이야. 순서대로 외우면 잘해. 근데 시험 문제 딱 그렇게 나오면 그걸 못 찾아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문제가 어떻게 나온가 연습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7월달, 8월달에 그렇게 연습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세율은 끝났고, 그리고 박스에 나와 있는 세율 다 할 필요 없어. 주식이나 이런 것도 할 필요 없으니까. 됐죠? 7번에 나와 있는 외국납부세액, 외국에다가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했다. 그러면 1번 세액공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필요경비를 산입하는 방법이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의 부동산을 팔고 미국에다 양도소득세를 1억을 납부했다. 그러면 납부한 세금 1억을 우리나라 세금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고 1억만큼 공제 받을 수도 있고 1억을 아예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마지막으로 준용 규정 나와 있죠. 준용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준용은 뭔 말입니까? 똑같다는 뜻이고 국내자산 국외자산이 같다. 준용하지 않는다는 국외자산은 적용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만 하시면 돼. 알았습니까? 일부러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건 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해서 양도소득세가 전부 끝나죠. 끝나고 세법은 오늘로 종강입니다. 교재가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교재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 몸만 오면 됩니다. 그리고 세법은 지금 원래 다음 주 한 번 더 있죠. 근데 5월달이 3주를 해서 3주 그런지 압니까? 5월달 3주하고 그래서 다 끝납니다. 4주 한 겁니다. 빼먹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재는 오늘로 종강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 문제집을 가지고 오셔야 돼. 알았습니까? 그러게 하고 문제집 오고 요약집 오고 갖고 오시고 이론은 요약집으로 하고 문제는 문제집으로 하고 알았죠? 7월 8월은 문제 중심으로 하되 이론이 필요하면 요약집으로 한다고. 이 교재는 이제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 알았죠? 그러게 하고 질문 있습니까? 없죠? 이번 주 17일 날이 세법 특강이죠. 그래서 세법 시가 특강한 사람들은 기출문제집을 갖고 와야 돼. 기출문제집. 알았습니까? 요약집 오고 기출문제집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17일 날은 이론 오고 문제 오고 같이 해야 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가 시험 문제를 이론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고 출제가 어떻게 된 걸 다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